예,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만 서니까 좀 목이 까끌까끌해지네요,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세션, NFT를 이용한 메타버스의 경제 모델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정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금 NFT를 이용한 메타버스의 경제 모델이 국내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경제 모델, NFT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 베이스의 경제 모델을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런 큰 네 가지의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제 모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네다섯 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제 유명한 사례들만 이제 모았습니다. 이제 저희 이전 세션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제페토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제페토도 그렇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로블록스도 그렇고 이건 다 지금 이제 모바일 기반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일반 게임처럼 인앱 결제 식으로 돼서 뭐 잼이나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를 이용해 보시면은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토탈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사람 대신에 아바타가 있는 형태로 뭔가 SNS처럼 어떤 게시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이든 어디든 어떤 특별관을 마련해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이용자가 훨씬 많고요. 구찌 사례가 계속 언급이 됐는데 요건 좀 특이하게 이제 실제로 구찌에서 가방을 아마 한 $6, 한 6,000원 내외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리셀의 어떤 실제에서도 존재하는 리셀 현상이 발생을 해서 훨씬 비싼 가격, 한 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재판매가 된 사례까지 있어서 현실 세계의 경제 활동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그대로 많이 전이되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페토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아바타 구매, 아바타라기보다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바타의 여러 가지 착장을 이제 입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구매하려면은 잼이나 코인 등을 이제 구매해야 되고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구매도 가능하고 플랫폼 상에서도 추출이 가능하지만 잼은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그 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제어 제공을 위한 광고 시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 시청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들을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 내에서 팔겠죠. 저희 지금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팔 때 그 판매 수수료 또 상당 부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페토가 이제 되게 유명한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제페토와 협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플랫폼들이 다 이제 본인 플랫폼의 어떤 IP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와서 협업을 해줘라고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 커짐으로써 기존에 지금 저희 빅테크 기업들처럼 플랫폼과 협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가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예, 넘어가질 않는 것 같은데 또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로블록스는 제페토랑 비슷한 사업 모델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거는 개발 쪽에 조금 사업 모델이 특이하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로벅스는 현금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 로블록스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개발자 패키지,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 그리고 일정 수량 이상의 로벅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로벅스를 어떻게 판매할까에 대한 셀링 포인트들이 다르고 그 기타 부분들은 이제 게임에 조금 집중되어 있지만 본질은 이제 제페토랑 비슷하게 사업 모델이 구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참여하는 자들은 단순히 돈을 쓰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이제 어떤 게임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크리에이터 혹은 개발자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고 이 사람들도 특정 행위를 통해서 판매에 따른 일부 수수료를 제한 수익을 가지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익 구조가
기업과 크리에이터와 유저 사이에 형성이 되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샌드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더 샌드박스도 앞에서 살펴본 두 사례처럼 이제 뭐 재미나 이제 로벅스 같은 그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샌드라는 토큰이 있죠. 처음에 이 샌드 토큰을 판매를 했었고 아마 팔 당시에 이제 저게 8원인가요? 하나 샌드당.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판매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블록체인 쪽에 완전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을 전제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를 했을 때 판매에 따른 대가를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0.008 USD 하나당에 따른 대가를 받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샌드박스 플랫폼이 개발되기 전에 판매를 한 수익이기 때문에 개발 활동에 쓰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팀 물량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잘 됨으로써 샌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00원 언저리까지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럼 이제 들고 있는 샌드를 같이 상승이 됐으니까 일부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에 있는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랑은 좀 다른 점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샌드, 랜드, 에셋, 잼, 게임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샌드랑 잼은 ERC20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가상자산이고, 랜드랑 에셋이랑 게임은 NFT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에셋은 어떻게 보면 아이템, 그리고 랜드는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샌드박스가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바에 몇세 땅을 사는 거를 이제 랜드라고 하고, 게임즈는 그 랜드들이나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그 위에 구현하는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유저가 게임을 만드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NFT와 이제 가상자산이 공존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들에 대한 수수료 수익도 발생을 하는데, 샌드박스 플랫폼 측은 로벅스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랑은 다르게 수수료 수익이 30%, 70% 이렇게 큰 게 아니라 5% 내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 그 5%도 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형태로 이 수수료에 대한 수익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 여전히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소개드린 제페토랑 샌드박스도 지금 협업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에이프 코인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NFT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를 놓고 싸울 때 크립토 펑크랑 이제 BAYC를 주로 놓고 이제 최초가 더 좋냐, 지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좀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 게 BAYC 측에서 이제 크립토 펑크랑 미비치에 대한 IP를 다 사들였죠. 이건 약간 좀 변론이긴 한데 이제 BAYC는 이제 IP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을 피고 있었고, 크립토 펑크는 되게 중앙화된 정책을 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유가랩스가 이제 그 IP를 사면서 뭔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NFT들에 대한 IP들을 다 가지고 뭔가를 할 준비를 끝낸 느낌이 많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게 아마 3월 중순이었을 텐데 코인을 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NFT에 대한 IP를 먼저 확보해 놓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블록체인 게임이나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샌드처럼 에이프라는 코인을 기축으로 쓰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또 샌드랑은 좀 다른 게, 일단 IP를 NFT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만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가져온 게 이제 이 토큰 자체가 발행하자마자 시가총액 10억 달러 규모로 컸고요. 이게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 떼온 건데 44위에 있고, 지금 클레이튼이 47위에 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붐업이 빠른 시기에 일어난 지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NFT 그리고 NFT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반영된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FT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NFT가 무엇인지는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NFT가 다양한 형태의 NFT가 있고, 오늘 이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P2E 게임 기반의 어떤 뭐 샌드박스도 게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P2E 기반의 어떤 게임상의 NFT, 그리고 처음에 이제 존재했던 디지털 아트 기반 미술품 NFT,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컬렉터블스라고 하는 수집품, 종류를 알 수 없는, 최근에 이제 BIC 같은 PFP 프로젝트를 비롯한 게 다 컬렉터블스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했고, 초창기에는 디지털 아트 NFT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NFT가 가지는 기술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점점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지나면서 NFT가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의 힘, NFT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재는 이제 수집품이라는 개념의 포션이 정말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체 거래량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NFT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활동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NFT를 경제 행위에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만 이제 NFT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뭐 솔라나, 폴리곤, 우리나라는 클레이튼, 다양한 네트워크 위에서 NFT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NFT 사업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뭐 의심은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오늘 이제 처음에 조원희 변호사님 발표에서부터 말을 했는데, 메타버스에 관한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결국은 이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경제 활동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개략적으로 뭐 게임 산업법상 게임물인가, 게임물 내에서의 어떤 사행성 이슈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 사행성 이슈로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설명드린 뭐 잼, 로벅스, 뭐 샌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 제어가 있는데, 이 제어의 법적 성격을 뭘로 분류해야 되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블록체인과 연결시킨다는 취지는 블록체인이 이제 소위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행위들은 사업자인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이용자들끼리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서비스 사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이슈까지 이제 뭐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법적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주무부처에서 뭘 규제를 하는지 또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결론적으로 하죠. 저희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를 드릴 때 명확히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 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고민들을 오늘 좀 나눠볼 건데요. 고려 요소로는 많죠. 이 정도 일단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구체화된 내용인데,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제 수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꼭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블록체인 신으로 이제 자금을 유입할 건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이용한 어떤 가상자산 구매는 4대 거래소를 통해서밖에 안 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결제가 쉬운 어떤 결제단들을 붙일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요.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인앱 결제 강제나 이런 이슈들은 있겠지만, 뭐 지금 결제 자체에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앱 심사할 때 받아주지 않는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하나의 포인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수익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적어봐서 특정 규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플랫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수익 창출 수단은 무엇인가, 이게 결국은 사행성 이슈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모델이 이제 그 메타버스의 핵심은 사실은 그 참여하는 이용자들도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득까지 발생을 하는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 이 소득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 P2E 게임이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이제 거부 처분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행성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NFT 취득 활동이 우연성에 기반을 하고, 이게 결국은 현금으로 황금성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행성 이슈가 이제 있어서 이 부분도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 및 구조는 어떠한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뒤에서 좀 논의할 부분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전자금융 결제, 선불전자지급선을 발행하든 아니면은 전자금융 결제에 대한 지급 결제를 대행하든 지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자에 대한 회원가입 및 정보 수집 절차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갑 주소가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돼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활동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회원가입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앞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전자금융거래단이 붙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신원 확인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회원가입을 시킬지 아니면 결제단에서 누군가 별도로 그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및 NFT 연결시킬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논의가 되었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규제를 또 필요하고요. 플랫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이제 현실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 그 현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제들은 존재하지 않는지 뭐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기반 베이스 사업 모델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책임을 제한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결제랑은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NFT는 다들 아시다시피 특정 형태의 어떤 자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특정 기술로 토큰을 발행하는 어떤 이제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NFT의 법적 성격이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누구도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NFT가 무슨 미술품을 현실적인 미술품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NFT를 미술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NFT가 또 회원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회원권으로 성격을 봐야 되고, 그게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가상자산 이슈는 이제 특근법의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따왔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되어 있고 제외되는 부분들을 열거적으로 지금 진행해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NFT는 여기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뒤에서 후술할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런 부분들은 가상자산에서 명백하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이제 주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핀테크 기업들이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다가 가상자산을 도입하려고 하면은 선불전자지급수 관련된 규제 플러스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더블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인데요. 신고는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6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하면은 신고 의무를 발생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죠.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나 사업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루어진다. 혹은 그 개인의 모든 거래들이 개인의 플러그인 지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키 관리나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서 실제로 좀 신고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결제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냐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어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사례와 동일한 해석을 해서 아직까지 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아닌데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컬렉터블에 해당하면 NFT가 아니라는 게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해당하는 게 통설이긴 한데 게임처럼 이 거래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그런 식의 의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NFT를 어떤 형태의 자산들을 NFT로 발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재화가 이제 또 가상자산 같은 거 말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요건은 결국은 이제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페이 머니나 카카오 페이 머니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다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는 일반적인 포인트로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포인트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이런 세금 처리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규제는 없어서 포인트 관련해서는 지금 규제는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용할 건지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발행 관리하시려면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어서 쉽사리 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고 대신에 이제 등록 예외 사유라는 게 있어서 가맹점 기준으로 해서 가맹점이 실제로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이제 가맹점 수를 판단할 때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온라인의 마켓 하나하나를 다 이제 가맹점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포인트를 발행해서 경쟁회를 할 때 가맹점 수가 10개가 넘는 경우는 아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발행 한도가 있어서 실지명의, 이제 주민등록 번호인데요. 실지명의가 확인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을 한도로 그 밖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도로 발행이 가능해서 사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개념이랑 연동을 시키기에는 여의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 모델로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페이코인도 예전에는 달코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체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을 해서 달코인을 휴대폰 결제든 신용카드 결제든 일반적인 결제 수단을 결제를 하고 달코인을 PCI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어요. 사실상 근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유의미하게 사용되지는 못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지금 달코인이라는 게 사라진 상황이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전자결제는 결국은 TG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자지급결제 대행이라는 게 이제 법령을 읽어보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데 입점된 자들이 있고 거래가 일어났을 때 유저랑 제가 그 대금을 받아서 정산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 자체가 피지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피지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등록 예외 사유로 이제 그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만 하고 자금을 직접 수취해서 전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예외 사유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그렇다면 이슈는 이걸 이제 결제를 이제 보통 블록체인 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피지든 피지가 아니든 뭐든 간에 제가 이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등록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이릉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결제 관련해서 피지업 등록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총 4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NFT,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 거기다가 이제 결제에 대한 피지 등록 이슈까지 해서 규제들을 어떻게 이제 그 전환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포인트를 발행해서 경제 생태계를 꾸려본다 라고 했을 때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 가상자산 결국은 이제 포인트라는 게 가상자산으로 전환이 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거를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측면에서.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모델 중에 밀크코인 사업 모델이 있죠. 밀크코인은 가상자산이 명백한데 밀크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가입사인 야놀자 포인트
전환이 가능해서 거기서 포인트를 사용 가능하고, N월자가 뭐 지금은 선물연회지급수단 등록을 했지만 이전에는 등록을 안 한 포인트 지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과 포인트의 상호 교환은 원래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이제 차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테라 KRT를 이제 가상자산으로 충전을 해서 체크카드에서 충전을 하면 그걸 그들 결제에 쓸 수 있었죠. 지금 막혔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백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의미하게 돌아가는 현재 사업 모델은 없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NFT를 구매할 목적으로만 포인트를 발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백입니다. NFT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원화로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들도 많을 거예요. 업비트 이렇게 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플랫폼들 가운데서 미술품 NFT를 원화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 베이스는 NFT 가상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NFT를 원화로 판매할 때 그냥 재화를 원화로 판매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런 접근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에 포인트를 얻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가능은 하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이 가상자산 포인트 교환처럼 뭐 은행이 됐든 그 주무부처가 됐든 여러 가지 창구 지도를 통해서 현행법상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교환하고 하는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달코인 사례가 존재를 했지만, 사실은 가상자산은 뭐 한 달에 50만 원씩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동하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랑 가상자산이랑 직접 수합하는 경우는 되게 소소하게 이제 가상자산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그 역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에셋을 이제 기존의 핀테크로 끌어들여오는 제도들은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G 머니라거나 여러 가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랑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PCI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는 못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을 해서 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랑 가상자산 둘 다 블록체인 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교환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소를 상정을 해보면은 아예 플러그인 방식 지갑이 아니라 각자의 지갑이 있고, NFT를 뭐 이더리움으로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지갑을 플랫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NFT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보시면은 거래 자체는 오픈시 같은 이제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NFT를 발행하는 형태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된 규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나머지는 짧게 하면요, 이건 제가 일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해당하면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지 일례인데, 이제 특근법이 이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은행이든 전자금융업자든 원래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의무에서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핀테크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본인들의 의무를 이행하면은 너무 의무 이행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고, 2017년경인가요? 이제 그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연계 정보라고 하죠. CI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 고객 정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객 확인 의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CDD 고객 확인 의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관리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CI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수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I 정보로 관리를 하고 자금 세탁 의무를 되게 옅게 이행하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실지명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고 별도의 수집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핀테크 사업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CI만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따서 트래킹해서 이제 특정 금융 거래 금액 이상의 거래들은 다 이제 CDD, EDD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마련하는 비용만 생각해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역할들을 각각이 수행하는 형태로 결합해서 모듈화돼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행법상은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 활동을 이제 블록체인과 그 NFT와 연계하는 게 사실은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